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이동하는 램프 구간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여파받아 청담대교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이 사람과의 점심 경매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점심 한 끼로 투자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어온 이 경매는 올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달인이라고 불리며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도널드 트럼프, 2번 워런 버핏. 다시 들려드릴게요. 1번 도널드 트럼프, 2번 워런 버핏.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정과 박과 함께 정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입니다. 국민의힘의 최강자입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잘해야지, 긴장하고. 자,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네. 지난주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갔어요. 중재안을 받아왔어. 의원총회에서 내가 이렇게 문구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어요. 이틀 만에 왜 이렇게 못 받겠다 이렇게 바뀐 건가요?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 제 경우를 들면, 그렇죠. 네, 깜짝 검사 출신이고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의총장에 이제 참석하셨던 네. 여러 의원님들을 이제 제가 조금 취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현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내용들을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검찰 뭐냐면, 개혁안이나 뭐 검찰 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께서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네. 그냥 다 잘 알아서 하시겠거니 아마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국민적 저항이 이제 오는 거죠. 당장 저부터 그 합의가 됐다는 걸 깜짝 놀랐고, 저는 그때부터 방송에서 이제 나가서 제 입장을 밝혔죠. 너무 놀랐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야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위헌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위법해요. 아니 원내대표끼리 국회의장이랑 같이 모였는데 야합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 6개를 남겨놨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개는 놔두고 무슨 먹을 거 뺏어요. 사탕 빼서 4개를 빼앗았는데 그 4개 빼앗는 것 중에 공직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공직자 범죄. 그다음에 선거사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이게 부패한 정치 권력, 부패한 정치인들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끔 한 거라고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여당, 야당 이 정치인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막장 법안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반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사실 제시했고요. 네. 그래서 그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아니,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그래도 국회 의정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요. 입법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이제 합의 구조를 이루어서 법을 만들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그러면 정 최고위원님도 국회에서 활동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결국 원내대표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에 넘겨서 상임위에서 다시 합의한 다음에 본회의를 넘어와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정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야합이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모르겠고 정당한 절차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주당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안고 있었던 안이 있었지만 이건 여야의 합의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치된 의견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야의 대타협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특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던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다 얘기했고요. 동의를 했고요. 김호수 검찰총장도 있고 권성동 의원도 검찰 출신들도 다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자, 제가 할게요. 하나만 마지막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님 얘기하는 하나만 부분이기 갔다 때문에 올게요. 하나만 네. 더 얘기하면 지금 이제 6대 범죄에서 지금 뭐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이미 경찰에서 90% 이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오히려 그 수사권을 더 줘서 수사 보완도 해줘서 부패 문제의 공직자들 문제를 수사하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큰 문제가 없다는 자, 말씀 좀 정미경. 드릴게요. 아니 제가 네.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국민이 국회에 입법권을 준 건 네. 헌법을 지키면서 법률을 만들라는 거지. 그렇죠.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헌법 정신 위반이 어떤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헌법 정신은요. 결국 인신 구속,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권 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건 뭐냐. 판사하고 동등하게 사법시험을 봐서 법률가로 무장된 사람들 그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끔 한 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파괴하는 이런 막장 법안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절차대로 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그다음에 충분한 절차를 법을 만들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 왜? 공청회 한 번 없이 하는 법안 만들어 놓고 무슨 절차를 지켰다고 합니까?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토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에서 토의를 원하면 어느 당에서 토의를 원하면 끝까지 토의를 해야지. 그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꼼수 탈당해가지고 한 민주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무슨 절차를 지켰습니까? 저는 이번에 양양자 의원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 마음의 고백을 어렵게 했잖아요.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깜빵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이제 헌법 정신 얘기했는데 이제 법률가시기 때문에 저는 기초적인 상식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싶은데 헌법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봤더니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치해 법권 지역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권한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늘날 봤더니 검찰의 권한이 워낙 비대화되고 권한 집중에 의해서 과도화됐더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분리의 타당성은 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자고 하는 것이 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법안이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부분을 이제 부정하십니까? 네. 헌법 정신은 뭐냐면요.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라라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검찰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건 우리 국민들께서 부패한 자들을 왜냐하면 잡아가야죠.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 지금 수사권 빼앗으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지금 저는 거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발악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검수완박 법안이 중재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 있잖아요. 이 정치 권력, 부패한 권력에 대한 수사. 울산 사건 아시죠? 네. 네. 그다음에 뭐예요? 그 원전에 원전, 관한 예, 조작 사건 그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아니 세상에 소고기를 사 먹는데 왜 세금으로 아니. 소고기를 사 먹냐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가족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말씀 좀 그러면 드릴게요. 제가 볼 네. 때는 권력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아니. 백성들만 지금 이게 죽으라고 하는 이런 법안이에요. 정의경 최고위원님 이번에 합의안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팩트 왜 체크 다 그러냐면 했습니다.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그 아니 제가 법안하고 말씀을 그 드리고 법안이 똑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네. 보면 그 부패 수사와 경제 수사의 직접 수사권은 이번 합의안에서도 검찰에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6개월 동안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이 검찰에 갖고 있었던 부패 문제와 경제 수사 부분은 추후에 네. 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둬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중재안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조리게 아니요, 또 하나가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그 수사기소 분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기소가 집중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선택적 수사, 기획수사, 편파 수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과도한 권한 집중해서 오히려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 침해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소 분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겁니다. 왜 그 부분을 좀 부인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해. 제가 보세요. 원래 그 수사권 조정하에서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권 6개 안에 부패와 공직자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네. 선거사범과 부패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리되어 있다면 공직자 부패가 아니고 이 부패는 공직자 뺀 부패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공직자하고 선거사범을 왜 뺐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니, 세상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 얘기를 잘 못하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6개 범죄 중에서 4개를 직접 수사권을 빼앗고 2개를 남겨놓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근데 지금 설명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가 있으니까 공직자 부패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아니, 제가 논리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 빼앗고자 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전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수사 다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결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수사할 때는 신나게 검찰 시켜놔갖고 수사해놓고 만들어놨다가 지금 본인들 수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수사권 뺏겠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하겠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속지 네. 않는다고 봐요. 박성준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정의원 최고위원도 검찰 출신이긴 한데 왜 우리나라의 검찰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는지 네. 기본 어떤 취지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여야 이제 합의한 내용 중에 4개 수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제시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직자는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든가 오히려 수사처에 대한 부분을 수사 인력을 보완해서 네. 공직자 부분을 더 수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 문제 같은 경우는 선거사범 같은 경우 이미 90% 이상이 경찰이 수사하고 알겠습니다. 있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자.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기 이 때문에 문제는 여야가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하나만 더 말씀. 박성준 의원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미경 최고위원님, 제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하려고 싸납게 무섭게 얘기할 때는 안 보고 다르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자, 네. 힘없고 빼먹는 사람들은 뭐 수사 안 한다. 뭐 힘없고 빼없는 사람만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힘있고 빽 있는 사람도 다 잡아가겠죠. 그리고요.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재안 대로 처리합니까? 아니, 중재안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야의 합의한 내용을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여야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 그것도 아직 그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은 후보 한동훈 후보자가 한마디 지시로 저지하겠다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좀 부정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093님께서 기득권 가진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조혜숙님께서는 어이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합입니까? 불법입니까? 얘기하고요. 2101님 검찰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한 줄 알겠네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윤우님께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공청회하고 여론 수렴하고 이전했나요? 이렇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민주당 인사청문회 안 한답니까? 인사청문회 하겠죠. 당연히 네. 하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장관 총리 후보의 내용들을 보면 절차적 과정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엄연히 지금 의혹에 대한 근데 문제들이- 민주당이 40년 전 거 예. 아버지 자료까지 그런 건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그런 잘못됐어요. 건 저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워낙 이제 자료 조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겠죠. 왜 그러냐면 적극적이지 않고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한덕수 후보자가 떳떳하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대형 로펌의 고문 맡았던 그 수임료가 한 4년 동안 한 20억 가까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의혹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면 그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청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님.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문재인 정권 내내 이 청문회 전에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자료 안 줬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다 임했거든요. 지금 보면 한덕수 이 후보자에게 요청된 자료가 제가 보니까 1090건, 1000건이 넘어요. 근데 이낙연 319건, 정세균 250건, 김부겸 340건, 347건 요구했대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금 뭐냐면 자료 제출 요구가 엄청 과다한 거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면 한덕수 날리겠다는 거예요. 청문회도 안 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결국 뭐냐면 목리를 부리고 발목 잡기 하고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정 최고위원님이 너무 나가시는 거 같네요. 무슨 그러면은 이게 이 청문회 사건을 가지고 여세요. 아니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아니, 그게 어떻게 청문회 그런 여세요. 언어를 선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 여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네. 태도가 저는 아니 지금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선 불복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아니 용어를 지금 가지고. 왜 그럼 청문회를 안 엽니까?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아니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무시가 국회의원 아니라- 아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우, 누가 왜 정미경을 그러냐면 무시해요? 아니, 지금 어우, 국회의원 이런 아니라고 토론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토론장에서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죠. 왜 아니 그런 내가 용어를 정확한 너무 용어 썼어요. 왜 그럼 청문회 안 합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정치적 수사 중에서 상당히 오버한 수사죠. 네. 그건 아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겠는데 지금 얘기한 점 반복된 얘기인데 자료검증 요청에 대해서 불응하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청문회에 있는 청문위원들이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려면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좀 있잖아. 아니, 잠깐만요. 먼저 민주당에서요.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면에 대해서요? 본인들이 과거에 자료 제출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그때 또 아니 그 여당이 그러니까 안 했죠. 서로.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기억이 예. 나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니까요. 4380님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많아서 자료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준비 못 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네. 그러면 청문회는 열어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정치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힘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욕보다는 이제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청문회에서부터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왜 내로남불이라는 그 선거 프레임을 썼던 걸 가지고 또 지금 왜 썼습니까? 자. 오히려 이제 저는 당선인이 됐고 정부를 만드는 사람은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당연하게 떳떳하게 자료를 내는 게 마땅한 거죠. 자,
네, 경고를 주는 건가요? 네,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선거 분위기요? 네네. 우리는 어렵죠. 어렵다고요? 네. 이렇게 왜? 그 자신감 있는 정미경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아니 그 자신감하고 현실 인식하고는 틀린 거니까요. 네. 우리 현실을 보면 네. 이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선거가 네. 쉽지 않다. 저는. 어렵기는 민주당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 누구를 데려온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또 박주민은 법사위에서 그거는 저는 여야 네. 아마 비슷하게 느껴요.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은 더 어렵다고 느낄 거고 네. 여당은 여당대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지난 대선에서의 표 차이가 대통령 후보끼리 한 23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면 여야의 강대강 구도가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에도 1대1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 누가 더 정말로 좋은 후보를 내세우고 이번 선거에서 보다 좋은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냐의 싸움인데 그렇지가 이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의 이제 싸움들이 좀 많이 이뤄지는 거죠. 당내 예. 갈등이. 지금 뭐냐면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제도 결국은 여야 합의에 대한 파기 문제도 저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도 그 내부 권력 투쟁의 하나의 양상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네. 우리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선거의 그렇죠. 차기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의 내부의 분열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파 갈등 우리가 얘기 나오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주 내부의 어떤 단합된 힘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이미 이제 분열의 요소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극복하느냐가 저는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의 승부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승부처는 경기지사 선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도 정해졌습니다. 김동연으로. 아니 조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요. 그게 무슨 우리 내부의 권력투쟁 분열 이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만 타협하고 민주당하고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민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염두에 두질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민주당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 사실 선거는요. 그게 맞아요. 내부가 분열이 일단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공천이 다양하게 예. 너무나 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공천해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공천이 잘못돼 버리면 사실 선거가 되게 어려워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파 간의 갈등으로 공천 나눠먹기 이런 게 이제 심화되면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저는 조금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점과 지금 윤석열 당선되는 이 시점에서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530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한 24만 표 차이로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당선인의 미래 권력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 40% 중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최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많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4.7 보궐선거의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당시의 시점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울 내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한 15%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표 차이도 더 표 이상 차이도 났죠. 더 났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보면은 지금 시점에 봤을 때 6월 1일 날 갔을 때 상당히 지지율이 좀 접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당선인 지지율하고 지지율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할 것이다 이런 지지율이 조금 낮잖아요. 역대 당선인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얘기 나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를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취임하고 20일 만에 합니다.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서 이 지방선거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 네.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에 사실은 어떻게 권력 투쟁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민주당도 되게 힘들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큰 이제 거점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지금 뭐 서울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송영길 대표 컷오프 사건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파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된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개파 간의 갈등은 적어요. 그래도 윤심 대 뭐 다른 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윤심 대 다른 심인데 다른 심이 약하니까 별로 네. 없어요. 자, 근데 제가 그 언급 좀 할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저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지금 튼 경선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요. 당심과 민심이 일치선상에 있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우리 바로미터가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당심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선택했는데 민심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경기지사를 보면 그런 후보 경선을 보면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홍준표 당선이라든가 김진표 강원지사 후보 이런 선택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핵심 세력에 대한 지지와 민심이 괴리되고 유리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얼마큼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물가 치솟고 민생도 어려운데 왜 또 취임 축하하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대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죠? 글쎄요.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거는 지금 청와대를 이제 이전하면서 대통령 관저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지금 그 얘기도 나오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 쓴다. 네,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은 경호처장인가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병대 사령관은 경호처장이 쓰고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은 경호동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한 계획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빈관 자체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뭐라고 할까요? 절차적 과정이 안 되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공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건 결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과감하게 이런 결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검수완박 이런 법안은 한번 만들고 나면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알겠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가박당 박성준, 정미경,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가박당 이름 정감 있네요. 네. 저는 잠시 쉬었다 2부에서 이광재, 김진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